자, 이번 시간은 칼비태 교육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칼비태. 칼비태는 독일의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칼비태의 아들은 위대한 천재로 인정을 받게 돼요. 당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을 책으로 엮어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당대 교육관과 충돌하면서 100년 가까이 잊혀져 있게 돼요. 교육 대상이었던 건 아들 칼비태 주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이 서로 같죠. 그래서 아들 칼비태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19세기 당대에 이제 유명한 천재로 인정을 받는다고 했죠. 일단 9살에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고요. 10살에 대학에 입학을 하고 13살에 박사학위를 처음으로 취득을 합니다. 16살에 다시 대학 법학 박사를 취득을 하면서 바로 교수로 이제 임명이 돼요. 그 이후로 83세까지 국왕의 뜻에 따라서 독일 각 대학에서 법학 강의를 계속을 합니다. 약간 덧붙이자면 학교는 가요. 학교는 한번 잠깐 가는데 이미 초등학교 과정을 너무 어렸을 때 끝내다 보니까 7살에 중학교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결국 8살에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8살에 입학한 중학교 내용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에서 교육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책이 잊혀져 있다가 근 100년 만에 하버드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하버드 교수들에 의해서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자녀 교육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아들 칼비태가 보인 수준의 높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게 되면서 20세기에 거의 자녀 교육의 바이블로 읽히게 된 책입니다. 자, 이 교육 내용의 핵심은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은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영재, 천재는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위대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 그 자녀의 교육 목표의 상은 선인 교육이라 합니다. 선인은 품성과 건강과 재능을 발달시킨 사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칼비태가 주장하는 가장 첫 번째 가치는 도덕적 가치관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독립적 견해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스스로 자기만의 사상을 키워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성을 바탕으로 발달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비평하는 마음. 비평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라던가 세상에 있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재화된 나만의 가치관, 나의 생각에 빗대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마음의 면역, 마음의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리심을 갖는 것, 끊임없이 지식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술적 감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교육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교육인데요.
조기 교육이 영재를 만든다. 여기서 조기 교육은 7세 이하 시기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법의 교육 내용이 7세 이하에 적용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자녀,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지금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들 중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기 교육의 세부적인 명제를 보면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시작이다. 교육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 아이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는 조금씩 줄어든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읽고 쓰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볼 때 신체 발달과 정신적 지적 발달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외형이, 그러니까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이 너무 어려 보여서 정신적인 그리고 지적인 발달도 그렇게 어린 아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어려도 정신적 지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의 목적은 정말 집중적으로 본인의 어떤 과업 또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제 조기 교육 다음에 나오겠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은 아이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라고 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영재교육. 아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타고난 어떤 능력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세부 명제는 영재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다. 그리고 이 조기 교육 시기에 언어 발달에 굉장히 많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언어와 독서로 세상을 인지하도록 교육하라. 정신과 신체의 건강이 우선이다.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검소한 의식주, 그 다음에 맑은 물 섭취, 자연의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검소한 의식주는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간식을 최소화하고 식사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히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자, 교육의 기준을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교육.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수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읽고 쓰기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어 사용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유아어는 밥을 맘마라고 하고 간식을 까까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유아어들이 굉장히 이제 아이가 충분히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습관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아어를 사용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유아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의미의 단어든 사실은 크게 어려움의 차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본인이 처음 접하는 말들은 그 소리와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언어 교육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어 교육을 할 때는 어떤 단편적인 사물, 대상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보았을 때는 그 대상으로부터 관계가 있는 것들, 연결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뻗어나갈 수 있게 이야기 구성을 해서 언어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 환경에 나간다 하더라도 작은 돌멩이 하나, 작은 나뭇가지 하나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라면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어떤 잎, 아니면 과일, 그리고 다시 어떤 나무의 뿌리, 그 뿌리가 박혀있는 토양 안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나 벌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확장되는 언어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 확장을 위해서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극하고 대화를 나눠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확장의 가장 기본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로부터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 그들 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으로까지, 상징적인 어휘까지 확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사교육입니다.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식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부모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건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또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역할놀이를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요. 이 역할놀이는 사실 모든 교육에 적용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역할놀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놀이의 시작은 양육자를 모방하는 것부터가 좋다. 즉, 아이의 기본적인 역할놀이는 지금 여기서는 엄마, 아빠,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들과 엄마가 역할을 바꿔서 행동을 해본다던가, 아빠와 아들이 역할을 바꿔서 연극을 하듯이 역할놀이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책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 독서 내용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제 역할놀이로 가져와서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역할놀이를 통해서 독서 내용을 복기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제 아동 발달 단계를 보면 사실 7세 이하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조금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생물도 의식이나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보자면 역할놀이를 할 때 아빠가 돌멩이가 되어보고 아빠가 나뭇가지가 되어보면서 역할놀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확장하는 데에서도 역할놀이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난감으로부터 스스로 배울 건 많지 않다. 그리고 장난감을 사용을 하더라도 역할놀이의 한 도구로서 쓰는 것이 유용하다. 그리고 완제품,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 있어서 이걸 붙이는 인형이, 장난감이 더 유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 교육입니다. 책을 읽어라가 아니라 책을 읽고 싶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한 가지 사물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결하는 이런 어휘학습, 맥락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독서로까지 이어지면서 흥미를 갖게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역할놀이도 하고, 부모가 함께 읽은 다음에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독서와 함께 모국어 이해 능력이 충분히 발달했다면 외국어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독서 교육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자꾸 끌고 나가려 하지 말고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이고. 자꾸 콧물이 흘러서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고 가기는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도덕교육인데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교육을, 그래서 근본적 선악의 개념은 강하게 심어주어라.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 신앙을 바탕으로, 종교를 바탕으로 근본적 선악 개념을 지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성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는 거니까 해선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그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엄하게. 그리고 아이의 어휘가 발달할수록 복잡한 상황에서 도덕적 기준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채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가 발달하고 독서가 가능한 수준에서는 이런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독서를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엄하게 적용해서 지도하라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성장을 한 이후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가 될수록 더 이제 도덕적 기준을 강하게 거꾸로 적용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도덕적 기준을 절대적으로 엄하게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이런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성장할수록, 나이가 한 살씩 더 들어갈수록 도덕적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적용을 하면 아이들은 고통받고 반항도 크게 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춘기랑 맞물리면 더 크게 반항하고 틀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아직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도덕적 기준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한 행동이죠. 선행은 그 선한 행동 자체를 즐기도록 해야 하고 그 대가는 칭찬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재능이나 학업의 성과보다 선행을 더 많이 이제 칭찬하고 더 많이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학업의 칭찬은 사람이 주고 사람이 이제 사실은 평가하면서 주는 게 칭찬이죠. 재능과 학업에 대한 칭찬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것도 쉽고 또 읽는 것도 쉽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의 재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노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한 칭찬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리를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워하고 칭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아이를 자리에서 피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적인 성취, 칭찬보다 선행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것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행에 대한 칭찬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얻는 것도 어렵지만 얻으면 변하지 않는 거야,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선행의 중요함, 선행의 가치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선행에 대한 강한 인지를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경제교육입니다. 돈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교육을 할 때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대 성취의 보상 조건으로 제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면 이걸 줄게, 뭔가를 이루면 이걸 줄게,
절대 쓰지 말라는 거죠. 대신 학업이나 어떤 독서를 완료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선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조건으로 딱 마치 상금을 걸어 놓듯이 뭔가를 이루면 이걸 가져가. 이건 경쟁 구도에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돈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재능, 너의 학업의 성취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데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취를 이룬 거에 대해서 엄마도 아빠도 정말 기뻐. 넌 얼마나 기쁘겠니? 정말 축하해. 라는 그걸 기념해서 선물로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돈은 사실 물질적 보상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즉, 너 먹고 싶은 거, 너 사고 싶은 거 다 해가 아니라, 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돈으로 평소에 더 읽고 싶었던 책 또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구입하는데 쓰도록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책을 고르고 함께 놀이도구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런 학습적인 교육적인 도구들을 함께 구입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너가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도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크게 느끼도록 부모가 함께 했다고 해요. 즉, 아이들의 학업적 성취를 뭔가 축하하는데 또는 보상하는데 돈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어떤 보상 조건으로 미리 걸어두지 말고 축하의 선물로서 준비하라. 그리고 그 돈이 생겼을 때 아이가 마음대로 쓰기보다는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선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기쁨을 느끼게끔 했다고 합니다. 자, 공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교육의 핵심은 환경 조성 그리고 부모의 모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려면 좋은 학습 환경 그리고 부모의 모범, 이 두 가지에 힘을 많이 실었는데요. 스스로 자제하는 습관이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고 싶은 걸 참고 해야 할 것,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해내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행복, 그런 성취감을 아이들에게 행복감으로 바꾸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시간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아들 칼비테가 이뤄낸 성취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이미 13살에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업에 대해서 어린 칼비테는 15분 이상 배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정해놓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일상생활이 교육의 장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부라고 정해서 만들어 놓는 그 시간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이외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도록 일상생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공부 시간, 정해놓은 공부 시간에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몰입하는 습관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그닥 제가 보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선 좀 돌이켜보죠. 가정에 지금 우리 자녀가 생활하는 환경을 살펴보셨을 때 일단 공부하는 공간의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공부 시간에 내가 공부할 것 이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될 책, 읽기로 한 책 또는 이제 본인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순서대로 책장에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놀이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눈에서 안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달린 서랍장에 집어넣거나 안이 보이지 않는 박스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놀 때, 놀이 시간이 되었을 때 꺼내서 놀고 다시 집어넣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놀만한 것들이 눈에 널려 있으면 사실 공부에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게 이제 미술 도구인데요. 미술도 이제 아이의 색감에 대한 교육을 한다던가 교육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몰입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공부하는 도구, 그러니까 공부하는 책, 공부하는 도구나 놀이하는 도구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사용하지 않을 땐 눈에 보이지 않게끔 집어넣는 학습 환경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간의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건 들어가서 책 읽어라고 해놓고 부모는, 나머지 가족들은 핸드폰을 한다던가 TV를 본다던가 막 자기 할 것들을 해요. 그럼 방해가 되겠죠. 또는 공부해 라고 해서 지켜보고 앉아있는 것도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가족들도 자신의 과업을 위해서 공부나 어떤 일을 하는 시간을 함께 갖는 게 좋겠죠. 아이도 그래서 공부하고 부모도 책을 읽고, 부모가 책을 안 읽는데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래 문화인데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지금 우리의 교육 환경에도 문제가 될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또래 아이들끼리 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래 놀이가 즐거운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아이들끼리 놀이의 규칙도 정하고 아이들끼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 행동,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쁜 습관의 전파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 학교는 어린아이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모두 모이는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칼비테도 마찬가지고, 칼비테의 책을 읽은 하버드대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아이들이 사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10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배워야 될 교과 과정이 거의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코스를 밟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학교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거꾸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학교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하나는 학습적인 수준, 아이들이 본인이 이룰 수 있는 재능의 최대치가 목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을 양성하는 데 그 교육적인 목표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능력을, 개별적인 능력을 최대로 키워주는 데는 학교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또래 문화의 악습 전파력 때문입니다. 그럼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나 나머지 교육기관은 전혀 보내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한참은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스스로 좀 도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교육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집중적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끼리 노는 환경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끼리 놀게 하지 마라 그래서 친구를 사귀지 말게 하라. 친구랑 놀지 마라가 아니라 또래 놀이를 하더라도 반드시 양육자가 세워놓은 규칙 하에,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규칙을 정하지 말고 양육자가, 엄마 아빠가 규칙을 정해서 또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규칙을 정하면 그 안에서 좀 불합리함도 있을 거고, 심각할 때는 뭐 왕따가 있을 수도 있고 폭력이 난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자의 확고한 규칙 하에 또래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머니 교육인데, 이 책이 쓰여질 때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되게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로 나누어서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이제 카테고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부모 교육이라고 치환해서 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인류의 교육자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 부모가 하는 교육 중에 핵심 교육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 교육을 하라. 그래서 듣는 것들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아주 어렸을 때는 문학작품을 곁에서 읽어주는 걸 꼭 반드시 하라. 유아어를 쓰지 말고 또렷한 발음에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어휘 교육을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시각 교육을 위해서 뭐 프리즘을 이용해서 무지개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그림책을 이용해서 색감을 키워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면서 이 색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을 통해서 미적인 감각도 시각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본 것을 서로 순서대로 기억해서 말하기 게임을 한다던가, 외워서,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를 다시 발화하는 연습을 게임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촉각도 마찬가지고 경험할 수 있게끔 많이 노출하라는 거죠. 요즘에도 사실은 아동 발달 과정들을 보면 이 감각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이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와의 놀이를 구성을 꼭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놀이를 구성하라. 그리고 예술작품들을 많이 노출시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발산을 위해서 야외 자연 활동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실천하라고 하고요. 이야기책은 뭐 인과관계를 포함한 역사 속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책을 들려주더라도 앞과 뒤, 인과관계가 있는, 그 다음에 이야기의 길이가 상당히 긴 이런 이야기들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이야기들이 요즘 많죠. 아주 대표적으로 디즈니의 공주 이야기들, 뭐 왕자를 만나서 그런데 시련을 겪고 이것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런 플로우, 이런 서사는 원체 좀 평면적이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책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인과관계가 보이는 그런 이야기책을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동화적인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또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엮어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이 두 가지 엮어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이야기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서사 구조도 꽤 길고 인과관계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고 동화적 상상력도 자극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아주 단편적으로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런 동화적 상상력과 역학적 인과관계를 모두 내포하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공부는 놀이로 구성하라. 예를 들어서 더하기는 주사위를 던져서 그것을 더하는 게임을 한다던가. 주사위는 6면체 주사위도 있지만요, 8면체도 있고 12면체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다면체로 되어 있는 주사위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양한 주사위의 종류를 섞는다던가 주사위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더하기를 게임으로, 놀이로 만들어 보는 거고요. 또 통 안에 콩을 몇 개를 집어넣고 꺼내고 남은 걸 맞추기, 이건 이제 뺄셈이죠. 뺄셈 연습을 이렇게 콩을 넣고 그걸 빼고 나머지 연습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곱셈은 묶어서 몇 덩어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곱셈의 개념을 익히게끔 놀이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행동은 양육자의 거울과 같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모와의 시간을 양이 아닌 질로 생각하라. 물론 부모와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루에 5분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얼만큼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만큼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모두 교육적으로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놓고 구성을 하라는 거고, 그것이 가능하면 놀이로 이해될 수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부모와의 시간을 가질 땐 좀 규칙을 정하고 그걸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를 믿어줄 때 아이의 자존감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아이도 부모를 믿으면서 이런 이제 끈끈한 부모 아이의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행표 활용하기인데, 이건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을 몇 개의 칸으로, 큰 종이 한 장을 몇 개의 칸으로 나누어서, 뭐 아래는 이제 예시인데요, 이런 이제 예시로 주는 도덕적인 덕목들이 있겠죠. 뭐 예의, 친절, 용기, 인내, 진실, 쾌활, 뭐 청결, 진실 있네요. 뭐 근면, 선행 등등, 이런 것들을 큰 종이에 칸으로 나누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붙이면 뭐를 해줄 거야 라는 전제적, 조건적 보상을 걸지 말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는 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품행표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올바른 품행이 지켜져야 가정이 유쾌한 낙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아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부정적 감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부정적 감정이라 하면 뭐 공포, 근심, 슬픔, 증오와 같은 감정이죠. 뭐 공포 같은 경우는 뭐 하면은 이거를 하면 때릴 거야, 또는 너의 이런 나쁜 행동 때문에 엄마는 너를 떠날 거야, 엄마는 이런 행동을 하는 네가 미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선행을 칭찬을 하고 이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들에게 좀 극단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나쁜 자극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 천재가 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죠? 인간의 능력은 환경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잠든 이유는 토끼가 거북이와 경쟁을 했기 때문이죠. 토끼의 환경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거꾸로 토끼는 토끼 자신보다 더 빠른 동물과 아마 달리기를 했다면, 경주를 했다면 절대 잠들지 않았을 거예요. 즉, 아이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10, 20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교육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의 가능성과 재능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들이 계속 잠재적인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흥미에서 생긴 집중이 천재를 만든다. 흥미는 이걸 참고 계속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들에 집중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몰입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말 많이 힘을 써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흥미는 어디서 좀 발달할까요? 어휘, 놀이학습 등등 아이의 흥미가 뻗어나가고 계속 탐구할 수 있게끔 부모가 관계를 잘 만들고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조기 교육이 사실은 적기 교육이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공교육은 타력에 의한 만기 교육에 가깝다고 제가 좀 강하게 써놨는데, 토끼인 아이에게 거북이만큼만 경주해도 돼 라는 환경을 줄 필요가 없죠. 토끼에게는 토끼가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 현재 공교육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공교육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의 교육 환경,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산업화 사회 이후거든요. 큰 교실에 앞에 칠판이 달려 있고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좀 주입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이걸 잘 배웠는지 점검하고, 이런 교육 방식은 산업화 사회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평범한 노동력을 갖추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아이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 멍청이 소리를 들은 천재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천재였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열등생일 수밖에 없다. 모든 영역을 적당한 수준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천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칼빗의 아버지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책을 읽고 이제 주석을 달았던 사람들이 했던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서 알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안다는 것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확하게 안다는 건 본인이 설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로 설명하게끔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서 교육을 받는 이 전체 전반적인 발달 과정을 기록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 다음 시기, 미래를 계획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모교육의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교육기관에만 맡기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점 가정교육이다. 그리고 그 시기를 좀 놓쳤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의 환경,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거죠.
규격화되어 있는 학교는 결국 평범한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천성이 아니라 환경이 아이의 꿈을 만든다의 내용을 이렇게 좀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를 닮아서 뭐 이래, 엄마를 닮아서 이래, 아빠를 닮아서 이래 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깊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부모를 닮는 건 부모가 보여주는 환경, 부모가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공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엄마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환경,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체적인 발달과 지적 정서 또는 지능적인 발달을 함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는 충분히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극해주고 환경을 마련해주고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게 맞다는 거죠. 자, 7세 전에 학업 능력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거는 7세 이후에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될 때, 학업을 해낼 때 필요한 역량들을 말하는 거겠죠. 어휘, 태도, 도덕적 기준 등등이겠지요. 그리고 시켜서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 환경을 꾸미고 장치를 활용하라. 놀이장치, 생활적인 장치를 말하죠. 그리고 부모가 나서서 아이가 자신의 재능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가 대신 야망을 품어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의 기준은 없어요.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7세 이하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상황을 역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더라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역으로 추적을 한다던가 추론을 해내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야망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뭐든 할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남들이 제시하는 교육 방법을 무조건 따르지는 마라. 좋은 교육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읽고 적용하려 한다 하더라도 항상 현재 우리 아이의 특징에 맞게 창의적으로 그 환경을 구상하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은 이제 대학 입시라는 큰 어찌 보면은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현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부모의 영향력보다 본인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라던가 행동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게 돼 있죠. 네,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부모님이라면 물론 어느 정도 때를 좀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환경, 자녀를 대하는 태도, 어떤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장치들을 창의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는 내가 끝까지 교육에 관여하고 책임져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못하는 건 안 해서고 안 하는 건 부모가 현재 만들어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손을 대고 바꿔야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학습의 환경, 부모의 모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것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성취를 이루는 기준으로서 보았을 때 양이나 어떤 수준에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아이들은 케이스는 10대 뭐 중반에 이미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천재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을 보여줬던 게 아닙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라난 거죠. 우리 아이들도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어떤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야 될 양과 어떤 학습의 수준이 있다면, 논리적인 학습 구조만 맞다면, 갑자기 더하기 배우다가 뭐 2차 방정식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논리적 구조만 올바로 짜여져 있는 학습 과정이라면 그것의 양, 속도, 어려운 정도에 너무 한계를 두지 않아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쉬운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어려운 거를 나중에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순서는 쉬운 거 배운 다음에 점차 어떤 수준을 높여가는 거는 맞지만 그것을 너무 늘어지게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습에 대한 계획만 명확하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도 해치울 수 있고 높은 수준도 끝끝내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학습 과정을, 계획을 함께 아이와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하던 일을 거의 뭐 그만 손에서 내려놓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 자녀 교육도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여주는 많은 가치관들을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어떤 저만의 남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컨텐츠를 손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이 모든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자신을 모두 희생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돈을 벌고 엄마는 자녀 교육을 한다. 또는 거꾸로 어머니가 돈을 벌고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한다.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육기관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들을 차단해내고 또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키울 수 있는, 우리 아이가 개발할 수 있는, 발달할 수 있는 재능의 최대치를 이끌어주는 교육기관을 만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제가 그런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를 떠나서요, 맹모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가는 마음으로 갔던 그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발품을 팔아서 정보도 얻고 올바른 교육 기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칼비태 교육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주석을 보태서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제가 알레르기가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콧물이 좀 나고 하는데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가벼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